2022년 2월 8일 건담의 고향 애니메이션 제작사 썬라이즈가 사라진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선라이즈, 반다이 남코 아츠, 반다이 남코 라이트 마케팅을 통합하여 반다이 남코 필름 웍스라는 새로운 회사로 만든다고 하네요. 이후 썬라이즈는 제작 브랜드로만 남는다고 합니다. 선라이즈는 1972년에 창립한 애니메이션 회사로 데즈카 오사무의 무시 프로덕션 출신들이 세운 회사죠. 로봇 애니메이션으로 대표되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때 정식 명칭은 유한 회사 선라이즈 스튜디오였죠. 무시 프로덕션은 작품을 존중하는 사풍을 갖고 있었지만 경영 능력은 좋지 않았습니다. 작품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상업성을 무시한다던가 반대로 너무 예산만 아끼려다가 작품성을 무너뜨리기도 했지요.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진 무시 프로덕션은 결국 1973년 도산합니다. 썬라이즈는 무시 프로덕션의 경영이 기울던 시절에 퇴사한 사람들이 일본의 위성방송 회사인 도호쿠 신샤와 공동 출자하여 세운 회사죠. 무시 프로덕션은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의 시초인 철원 아톰을 만든 회사이며 이 스텝이 썬라이즈로 이직한 셈인지라 선라이즈의 경영진들은 자신들이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의 역사 그 자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무시 프로덕션에 PTSD라도 있는지 정반대의 경영으로 유명했습니다. 회사 경영에서 크리에이터는 철저히 배제하고 가급적 외주 고용을 하는 식이죠. 심지어 토미노 감독조차 이 회사의 정직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애니메이션 관계자 사이에서는 절대 이 회사와 엮이지 말라는 말까지 돌았죠. 급여는 적고 스케줄이 촉박해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무시 프로덕션의 작가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작가의 자유도를 크게 보장했죠. 이런 사풍은 썬라이즈의 전성기를 끌어온 원동력이기도 합니다만 몰락을 가져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1975년에 나가하마 다다오가 감독한 용자 라이든이 유례없는 히트를 합니다. 얼마나 성과가 좋았냐면 초전자 로버 컴배틀러 V를 제작할 때 나가마 감독이 스폰서의 결정에 대놓고 반발해도 스폰서가 뭐라고 반박하지도 못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히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익은 실질적인 투자자인 도호쿠 신샤가 다 가져가고 선라이즈 직원들은 상여금은커녕 임금도 동결당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후 1977년 나카하시 료스케, 야스히코 요시카즈, 야다테 하지메가 일본 썬라이즈를 창립합니다. 나가마 다다오가 대단한 이유는 로봇물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로봇물이 권선징악의 구도에서 머물렀다면 그의 작품은 입체적인 성격을 지닌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 경계를 흐트러뜨렸죠. 덕분에 사실적인 이야기가 담긴 많은 작품들이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토미노 요시유키는 나가하마를 많이 비판한 사람이지만 그의 작법을 칭찬하기도 했지요. 이후 그의 작품은 사실상 나가하마 다다오의 방식을 베끼듯 답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의 작품은 썬라이즈를 키우는 데 기여하죠. 1977년 무적초인 잠보트 3, 1978년 무적강인 다이탄 3, 그리고 1979년에는 전설적인 작품 기동전사 건담을 방영하면서 썬라이즈는 로봇 애니메이션의 대표 주자가 됩니다. 기동전사 건담이 만들어질 당시에만 해도 리얼 로봇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담의 열풍이 불면서 영웅성보다는 전투의 사실성을 중시한 리얼 로봇 광풍이 불었고 이후 장갑기병 보톰즈, 기갑전기 드래고너 등의 리얼 로봇 작품은 물론 마신영웅전 와타루, 용자로봇 시리즈는 물론 시티헌터, 신세계 GPX, 사이버 포뮬러 등 다양한 장르에 손을 대면서 명실공히 최고의 제작사가 됩니다. 그들이 창립할 때 내건 기치는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의 강자 도에이에 대한 도전이었고 이 도전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썬라이즈는 동시에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있기도 했죠. 1980년작 전설 거신 이데온의 주역 메카는 원래 이런 로봇이 아니라 미지의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인 완구 메이커 토미, 스쿠다아비와 썬라이즈의 협약 과정에서 완구를 팔기 위해 주역을 이런 기체로 바꿨고 이후 모든 것이 결정난 후 토미노 감독을 계획에 참가시켰죠. 이데온의 디자인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한 토미노 감독은 이 디자인의 타당성을 넣기 위해 제6대 문명의 유적이란 개념을 만들고 이를 둘러싼 학살극을 시작합니다. 즉, 이 회사는 상업성을 위한 기획을 만든 후 작가에게 맡겨버리는 시스템을 취한 것이죠. 저는 작품성과 상업성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팔기 위한 작품은 상업성이 있어야 하고 작품은 상업성만이 아니라 작품성도 갖춰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썬라이즈의 방식은 작품성과 상업성이 절묘하게 결합된 작품을 만드는 데도 기여했지만 이 밸런스가 조금만 무너지면 위험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썬라이즈의 시스템에선 좋은 감독과 그 감독의 성향에 맞는 좋은 시나리오가 부여된다면 코드 기어스 같은 수작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작품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줄타기 경영 자체가 썬라이즈의 오랜 역사이기도 하며 한창 잘 나갈 때 애니메이터에 투자하지 않은 것까지 겹쳐서 감독이 제대로 된 스텝을 확보하지 못하면 작품이 무너지는 일도 자주 일어났죠. 토미노 감독은 자신의 분신과 같은 썬라이즈 스튜디오에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동료 크리에이터에 대한 애정을 보입니다만 썬라이즈 경영진에겐 거의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반다이에게 썬라이즈를 넘겨서 억지로 건담을 만들게 되었기 때문이죠. 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은 여러모로 최악이었습니다. 너무 시장이 과열되는 바람에 공급이 수요를 앞질렀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은 80년대부터 조짐이 보였는데 이때는 OVA,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겨나갔지만 거품 경제가 붕괴되면서 이를 사주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수익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기동전사 건담 F91, 기동전사 V 건담의 상업적 실패까지 겹치자 썬라이즈의 경영진은 이제 건담은 더 이상 돈이 되지 않으니 아직 몸값이 있을 때 팔아치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반다이였습니다. 건프라 명인으로 유명한 가와구치 가즈미의 말에 의하면 당시 반다이에게서 비즈니스란 건담의 매출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될 정도로 건담은 중요한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리고 토미노 감독의 지분도 받아 건담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썬라이즈는 매력적인 매물이었죠. 결국 썬라이즈의 경영진은 반다이에게 회사를 팔았고 이들은 목돈을 쥐고 업계에서 은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경영진은 반다이가 파견한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었죠. 토미노 감독은 이 상황이 제타 건담에서 티탄잭에 감금된 암으로 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V 건담은 만들 때도 반다이에서 내려온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던 판인데 이제는 아예 반다이의 의향을 그대로 전달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썬라이즈는 독립적인 작품의 제작 비중은 줄이고 반다이 IP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반다이의 전략에 따라 건담을 만드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반다이 남코가 합병된 이후에는 아이돌 마스터 제노그라시아, 테일즈 오브 어비스 애니메이션 등 반다이 남코의 비즈니스를 애니메이션화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지라 2006년 코드 기어스 반역의 룰루슈라는 오리지널 작품을 제작 성공시켜서 썬라이즈의 대표작 반다이의 주력 프랜차이즈로 만든 것은 고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썬라이즈는 어떻게 됐느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사에서 썬라이즈의 상징성은 크지요. 건담이라는 상징을 만든 회사이며 반다이가 소유한 브랜드이니 앞으로의 건담도 썬라이즈 브랜드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반다이는 썬라이즈라는 회사를 굳이 통합이라는 형태로 없애버린 것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이라는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썬라이즈의 기본 시스템은 히트작을 베이스로 하여 흥행 요소를 조합한 작품을 만든다입니다. 상당수의 기획은 경영 파트가 기획하고 그리고 이 감독은 반드시 외주에서 고용하여 기획, 제작을 분리시키지요. 토미노 요시우키, 호쿠타 미츠오 전부 외주 인원입니다. 하나의 명작의 신화를 쉽게 잇는 방법은 그 명작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하는 것이죠. 하지만 썬라이즈는 코드 기어스 이후 좀처럼 히트작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후 나온 오리지널 기획의 성과가 좋지 않았죠. 주력이라는 로봇도 건담, SD 건담, 오톰즈 정도, 즉 로봇 애니메이션의 대명사 같은 활약을 좀처럼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코드 기어스 이후 오리지널 로봇물이 나온 것은 무려 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2014년 썬라이즈가 만든 크로스 앙주는 좋은 평을 받았지만 전작인 코드 기어스만한 반향은 얻지 못했습니다. 후쿠다 미초의 과거 작품을 오마주한 크로스 앙주의 반응이 안 좋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렇다면 제일 좋은 것은 썬라이즈의 근간 최신 히트작인 코드 기어스였겠죠. 경계전기 워낙 평이 안 좋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작품은 코드 기어스와 많은 면에서 닮았습니다. 배경은 탄압받는 일본이고 로봇의 조종석은 등 뒤에 있습니다. 로봇을 운반하는 수단도 많이 비슷하지요. 이렇게 이 작품은 코드 기어스에 많은 점을 따왔지만 시청 대상의 애매함, 컨셉의 모호함, 그리고 베테랑 스텝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감독의 역량 등이 이 작품의 낮은 작품성에 기여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제일 난처한 것은 반다이입니다. 소매점과 소비자의 비난마저 무릅쓰며 경계전기 비즈니스에 온갖 힘을 쏟았는데 경계전기는 악성 재고로 돌변하고 건프라 비즈니스마저 안 좋은 영향을 주었지요. 물론 경계전기가 이 사건의 본질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원래 이런 회사의 통합은 시간을 많이 들여 진행되지요. 2019년엔 썬라이즈 비욘드를 설립하여 여러가지 제작 사업 부문을 통일했고 2019년 그룹 개편 과정에서 아사노마 마코토가 사장에 취임했죠. 2020년엔 사옥을 세웠습니다. 언론에는 썬라이즈의 신사옥처럼 보도되었지만 이때 반다이 계열사도 같이 입주했죠.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반다이 중심 체제로
형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있었어요. 문제는 이 개편의 결과가 썬라이즈라는 기존의 제작 시스템을 완전히 파기하는 형태가 된 겁니다. 전 경기전기가 이 사건의 모든 원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썬라이즈는 반다이의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작품의 기획은 거의 터치하지 않았어요. 반다이는 취미 시장의 침체, 여러 번의 실적 악화로 인해 점진적으로 마진이 되는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로봇 애니메이션은 그다지 돈이 안 되고 있으며 그나마 되는 것이 건담이라면 썬라이즈에서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정리하고 돈이 되는 건담만 만드는 기능만 남기는 것이 낫겠죠. 즉 돈도 안 되는 오리지널 기획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쏟게 하느니 건담 비즈니스에 주력하는 전문회사로 재편하는 게 더 나았을 겁니다. 그래서 신법인의 캐릭터 사업 한 건을 관리하는 라이트 마케팅이 포함된 것이죠. 썬라이즈에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비화가 많은데요. 각각의 작품과 사람을 이야기할 때 다루는 것이 좋을 테니까 그때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